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깥의 계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우리 경기도의 건축을 공부하는 이 자리도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5번째 이야기로 시작할 주제는 객사와 누정입니다. 누각입니다. 객사 하면은 조금 낯설게 들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전국 고을마다 객사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객사에 그 지방을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잠을 자기도 하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능으로는 고을 수령이 임금을 향해서 한 달에 2번 절을 올리는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이 객사에 딸린 중요한 건물이 누각입니다. 대개 지방을 여행하는 분들이 타지에 와가지고 좀 주변 경치도 바라보고 또 손님들 만나서 환담도 나누고 또 접대도 받고 그런 일들을 누각에서 치렀기 때문에 객사와 누각은 항상 이렇게 함께 존재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객사 건물 중에 남은 것은 조선시대 같으면 전국에 한 350군데 정도 고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남한 쪽에 원래 객사 건물이 제대로 남은 곳은 한 2~3동밖에 안 되고요. 최근에는 복원을 해서 그나마 이제 조금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만 뭐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의 이 객사와 관련된 누각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여주의 청심루였습니다. 여주 앞 한강을 내려다보는 곳에 이 누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 지방을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청심루에 가서 주변 경치도 보고 또 옛날 사람들은 경치를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시를 한 수 읊는 것이 기본이지요. 거기에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지은 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시도 짓고 그래서 그런 시들이 편액으로 만들어서 누각에 많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청심루는 없습니다. 주변 경치가 좋고 또 시들도 많이 있고 그림이 없을 수 없지요. 그래서 청심루를 그린 그림들이 여러 판본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 중에 골라서 가지고 왔는데 앞에 나룻배가 이렇게 보이고 그 위에 청심루가 있고 이 누 바로 뒤에 객사 건물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읍지 그림에 그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기 청심루 누각이 있고 그 뒤에 객사 건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주 청심루는 지금 아쉽게도 건물이 없지만 지방에는 몇 군데 아주 멋진 누각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주 이름을 익히 알고 있죠. 삼척의 죽서루, 또 밀양 영남루 이런 누각들이 다 객사 곁에 있었던 누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사와 누각 이 시설이 조선시대의 건축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었던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이 건물들이 되게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아주 빠른 시간에 그 흔적이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지금 우리가 잘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건물 이름들 또 우리 주변에 익숙하게 있었던 그런 멋진 건물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객사가 갖고 있는 이런 임금에게 절을 올리는 기능, 또 관리가 머무는 숙소로서의 기능, 그리고 누각으로서의 기능,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오리정이라는 정자하고 객사가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정은 고을, 올이 벗어난 곳에 있는 정자인데요. 올이 그러면 지금 거리 단위로 치면은 한 2km 정도 됩니다. 고을에서 한 2km 떨어진 곳에 정자를 세워서 이 오리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식 절차가 시작이 되어서 객사에서 완성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의 건물의 모습을
보려고 해요. 객사 건물 중에 지금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나간읍성에 있는 나간객사입니다. 이 객사 건물들이 20세기 초에 우리 이제 그 소학교 제도, 초등학교 제도가 생기면서 저 건물의 형태가 이제 더 이상 뭐 임금에게 절을 올리는 기능도 사라지고 숙소 기능도 사라진 다음에 어린아이들 교육을 하는 곳에 적합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객사 건물을 대개 학교로 이제 전환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느 고을이나 학교 창립 뭐 100년 이런 학교는 대개 객사에서부터 그 학교가 시설이 이제 시작된 곳이고 나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 건물을 없애지 않고 그 옆에다가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보존된 거죠. 근데 객사 건물은 딱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나간 객사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 가운데 세 칸 부분을 지붕을 약간 높이고 오른쪽 왼쪽에 지붕이 약간 낮고 거기는 온돌방이 하나쯤 있고 마루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을 정해 놓았는데요. 아마 조선 초기에 나라에서 어떤 표준적인 형태를 정해 주었던 것 같아요. 이런 형식으로 지어라. 대신에 집의 규모나 치장은 고을의 형편에 맞춰서 해라. 아마 이런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에서 보는 객사들은 전국에 거의 비슷해요. 다 가운데 정청 3칸,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뭐 약간 치수가 좀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부속 건물이 날개체가 있는데 옛날 기록에는 날개 익자를 써서 익사라고도 하고 익헌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전주 객사는 가운데 정청이 잘 남아 있고 또 요 지금 제가 보는 이제 건물 방향으로 치면 오른쪽 부분도 잘 남아 있었는데 이 왼쪽은 도로가 나면서 없어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 부분을 다 복원을 해서 이렇게 세 동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옛날 그 읍지에도 요 객사 건물에 요 지금 가운데가 높고 왼쪽이 낮은 그림이 잘 남아 있죠. 지금 객사같이 생긴 가운데가 높고 좌우에 대칭으로 있는 집은 저게 굉장히 연조가 오래된 것입니다. 주로 고려시대에 아주 고급 건물들, 궁궐이나 행궁이나 이런 아주 중요한 건물에서 저 형식을 일찍부터 채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려시대는 지금 우리가 건물 실물을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로 발굴해서 주춧돌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위에 실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발굴한 결과로 봐서는 그 객사 건물에 아마 좀 원형이 될 만한 것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개성 고려 궁전, 우리 조선시대 만월대라고 불렀던 곳이나 여기 지금 뭐 최근에 파주에서 발굴한 해음원 행궁지, 회암사지, 조선 초기에 의정부 청사, 삼군부 청사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저기 좀 희미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고려 지금 만월대의 회경전 건물을 보면 그 가운데가 조금 약간 볼록하고 좌우에 약간 좀 폭이 조금 줄어들어 있잖아요. 아마도 아까 본 그 객사와 비슷한 방식의 그 건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 만월대의 회경전 건물은 저것도 앞으로 공부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 집은 저는 이거는 이제 고유섭 선생이 옛날에 연필로 직접 스케치해서 그렸던 것이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주춧돌 사이에 이렇게 고맥이라고 부르는 이런 돌이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앞에는 없어요. 이 삼면에만 이렇게 돌아가 있고 이 고매기가 있다는 것은 위로 벽을 이렇게 세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회경전 앞은 벽이 없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었던 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음원의 행궁지도 똑같아요. 이렇게 중앙이 3칸짜리가 좀 넓고 좌우가 약간 좀 좁고 저런 형태의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게 이제 아주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건축에 대한 공부가 그저 겨우 기둥이 이렇게 생기고 위에 뭐 공포가 이렇게 생기고 지붕이 이렇구나. 그냥 그 모양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에 지금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무슨 그 생각들이 거기서 있었나 그런 좀 내용으로 들어가면 뭐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경기도의 건축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건축 해가지고 좀 더 논의가 많이 일어나야 될 숙제거리죠. 조선 초기에 이제 경복궁을 만들고 경복궁 광화문 바로 왼쪽에 의정부 청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명칭은 도평의 사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문에 관련된 일을 다루었고 오른쪽에는 의흥 삼군부가 있어서 군사 업무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은 왕이 있고 문과 무가 서로 마주하고 그게 이제 원래 조선에 처음 생길 때의 모습이었고 그 구상을 한 장본인은 정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이제 살해당하고 그 체제가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삼군부 있던 자리가 예조가 들어가가지고 이 문과 예가 이제 조선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됐는데 처음 정도전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이 정도전이 이제 도평의 사사 청사 기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는 원래 고려 말에 썼던 것인데요. 거기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 높다랗게 중앙을 차지한 것이 사사청이고 도평의 사사에 날개처럼 좌우에 마주 서 있는 것이 수령관청이다. 그래서 그 형식을 정도전도 아주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의 이제 객사로 이야기를 좀 좁혀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에 이제 고을이 뭐 한 35개에서 한 40개 정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곳이 이 고양이고 벽제입니다. 여기 이제 중국 사신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의주에서부터 평양으로 해서 개성으로 거쳐서 내려와서 서울에 들어오기 전날 머무는 곳이 이 벽제였고 그 중국 사신이 머문 곳이 객사였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높은 벼슬을 한 관리가 여기 맞이하러 먼저 가서 여기서 이제 그 뭐 옛날에 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노고를 위로하는 잔치도 열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또 이제 자 이번에 이 한양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임금님 만났을 때 나누어야 될 이야기 등등 뭐 여기서 이제 미리 사전 협의를 충분히 이제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벽제관은 나라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설을 잘 관리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비하면 이제 지금 그 20세기 초에 남아있던 벽제관 모습은 뭐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객사라는 건물이 그런 기능이나 또 그런 유서 깊은 형태에 비하면 건물 자체가 그렇게 아주 막 돋보이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 보다. 그게 왜냐하면 저런 객사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 임무가 수령에게 있습니다. 고을 수령. 그래서 이 수령이 자기네 고을 백성들을 가지고 어디서 나무 구할 수 있는 거 구하고 그 자기 능력껏 집을 짓다 보니까 그 성격에 비해서는 건물이 그렇게 아주 화려하거나 돋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고양시에서
여기 오랫동안 발굴을 하고 지금 주변 토지 매입도 해가지고 아마 이 벽제관을 복원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객사와 밀접한 건물이 누각이라고 했잖아요. 적어도 조선 전기에는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서울로 들어오는 그 경로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상에 좀 그럴듯한 건물들을 최대한 지어서 중국 사신들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일을 좀 신중하게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주에서부터 이 고향 사이에 아주 명소들이 많이 이제 갖춰져 있었습니다. 또 이 중국 사신들이 이제 그 중에 물론 조선 사람으로 중국에 끌려가서 환관으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출세를 해서 중국 사신으로 온 사람들도 꽤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중국에 굉장히 아주 이름난 학자들이 이렇게 조선의 사신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오면 또 조선에서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서로 이제 대응을 해서 시도 짓고 또 글도 남기고 그런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학술 교류 같은 것들도 일어난 그런 곳이어서 지금도 몇 군데에 이런 중국 사신이 지나갔던 곳에 아주 좋은 건물들이, 물론 객사는 뭐 거의 사라졌지만 누각의 형태로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넘버원으로 칠 수 있는 곳이 이 성천이라는 고을의 동명관이라는 객사입니다. 성천은 의주에서 이제 와서 평양으로 가기 전에 있던 곳이죠. 20세기 초에 그 건물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실축해서 도면으로 남긴 것이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동명관이라는 요 가운데 정청이 있고 오른쪽 왼쪽에 익사가 있는데 특히 이 경우는 옆에 강선루 신선이 내려온다는 누각이 있고 여기 12루라는 긴 누각이 있어서 여기에 뭐 휴식도 취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두기도 하고 또 여기 이제 중문이 있고 바깥 대문이 있고 여기 양쪽에 마당 주변에 이제 행랑이 있어서 물론 이제 여기 사신이 머물게 되면 뭐 음식도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부속 시설들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진에 보면 이렇게 멋들어진 그 강변에 있는 건물 사진이 전하고 있어요. 조선시대 누각 건물 중에 제일 멋진 곳인가 봐요. 우리 이제 조선시대 뭐 아까 본 죽서루도 있고 영남루도 있고 하지만 강선루를 비롯한 이 동명관 주변의 이 건물은 스케일도 크고 또 뭐 저 누각에 올라가서 앞에 강을 내려다보는 그 경치도 그렇고 아마 조선시대 넘버원이었을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시인들이 여기서 시를 읊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건물은 지금 없다고 그래요. 그 과정들이 뭐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지금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조금 내려오면 이제 안주라는 도시가 있고 더 내려오면 평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주의 백상루 또 평양의 부병루, 평양 부병루는 워낙 조선시대에 여러 문인들이 남긴 글이 있어서 이름이 친숙한데 다 객사와 이렇게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누각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면 이제 서울까지 오는 것이고요. 그 벽제관 주변에는 근데 아쉽게도 이런 이름난 누각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주변 상황이 그렇게 뭐 멋있는 누각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
싶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같은 지리서를 보면 이제 객사가 있고 그 옆에 누각이 이렇게 딸려 있는 것들이 한 절반쯤 되는 것 같아요. 한 40%?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멋있는 누각을 질 수 있는 곳은 짓고 뭐 그렇게 형편이 안 되는 곳은 넘어가고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 누각 얘기는 그 정도로 이제 멈추고요. 이제 객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객사 중에 경기도에 남아 있는 곳이 안성 객사 지금 보는 하고 평택 그 시 안에 팽성읍이라는 조선시대는 팽성현이었어요. 거기에 객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건물은 원래 객사가 있던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라졌는데 지금 과천시에서 객사를 복원해 놨고 또 안산시에서 복원을 했고 이제 수원시에서 지금 객사 복원을 지금 아마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성 객사는 아주 좀 특별한 그 사례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 객사 건물을 이제 그 조선 말에 이제 그 행정 체계가 바뀌면서 이제 객사 기능이 사라지고 그리고 일제 시기로 넘어가면서 저 건물을 매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명륜 여자중학교가 건물을 사가지고 저 건물을 교무실로도 쓰고 교실로도 쓰고 그러면서 1990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도저히 이 건물 뭐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해서 이제 철거하려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그 지역의 유지들이 그 건물이 아쉬우니까 어떻게든 좀 보존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어떻게 좀 그 끼어서 건물을 가서 봤더니 깜짝 놀라게도 이게 조선 초기 건물이더라고요. 그 조선 초기 건물은 이제 그 기둥 위에 공포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처마 받침이 있잖아요. 거기가 기둥 위에만 이렇게 올려 있는 놈이 있고 기둥 중간에 이제 많이 공포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안성 객사 정청은 그 중에 기둥 위에만 이렇게 공포가 있는 그걸 지금 우리가 저걸 뭐라고 부를 말이 없어서 1950년대에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걸 주심포, 기둥 센터에 있는 포가 있다. 그래서 주심포라고 말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주심포의 모습이 딱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고려 말 조선 초에 지금 그 주심포라고 부르는 건물이 한 대여섯 동 있는데요. 그 건물들하고 다 아주 비슷비슷해요. 그 중에 특징이 하나가 이 대들보가 이렇게 항아리 엎어놓은 것 같이 그 다듬어져 있는데 이 건물이 딱 여기 그래요. 그래서 이 건물은 어떻게든지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거기 빨리 철거하고 거기다 교사를 새로 지어야 되고 그래서 그 좀 오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안성시에서 결단을 해서 지금 그 안성 종합운동장 옆에다가 이 집을 옮겨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한 것도 그 아주 대단한 일이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충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 건물들,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이 집은 뭐 그다지 유명하지 않지만 저 영천에 가면 옛날엔 은혜사 거조암이라고 그랬다가 요즘은 이제 거조사로 절 이름을 이제 독립한 집, 또 무의사 극락전 이런 집들이 다 고려 말 조선 초에 그 주심포라는 방식의 건물인데 이제 이 건물들에 식구가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안성 객사 정청이 확인돼서 그래서 저쪽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안성 객사고 요 왼쪽에 있는 건 강릉 객사문인데요. 그 세부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약간 좀 장식이 조금 더 있어요. 여기 좀 이렇게 그 점이 두 개 있는 동글동글한 것도 생기고, 그래서 이 강릉 객사문보다 조금 늦은 시기지만 아무튼 이 주심포식이라고 부르는
그 고려 말 조선 쪽 건물 중에 중요한 사례가 이 객사에도 하나 남아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객사를 복원했고요. 이 안성은 객사하고 누각이 세트로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누각은 극적루라고 부르는데 고려 말에 이제 홍건조족이 쳐들어왔는데 안성에서 그거를 잘 물리쳤대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적을 이렇게 이겨낸다 하는 뜻으로 누각을 세웠다고 해요. 물론 누각은 그 후에 사라졌죠. 최근에 2013년에 안성시에서 이제 안성 객사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누각도 세우자. 그런데 그러게 왜 그런 결정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이면 객사 어디 가까이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안성시청 바로 앞에 나가다가 그 도로 옆에 세워놨더라고요. 아마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객사와 누각이 이렇게 세트로 잘 남아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팽성 객사는 이 집도 아주 우연하게 이 집은 제 기억에 80년대 말쯤 이제 제가 이제 경기도에 문화재 이렇게 조사하는데 좀 한 자리 끼어가지고 여기 이제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저것도 이 팽성읍 내에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아마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객사 건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 옆에 이렇게 이제 행랑칸이 그대로 있고 중문칸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허물지 않고 이제 건물 이제 이 집이 이제 일제 시대에 막 여기다가 이런 현관도 덧붙이고 내부가 다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건물의 외형이 잘 남아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살아남게 됐습니다. 과천에 근데 이제 이 객사 건물이 이제 이렇게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과장되게 포장했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조금 있어서 좀 이야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과천은 큰 고을은 아니지만 이제 정조 임금이 사도세자 묘소를 이제 이 수원으로 옮기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혈융원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때까지는 이제 그 다음엔 시흥으로 넘어갔는데 그때까지는 과천으로 넘어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천에서 하룻밤을 주무셨는데 정조실록, 일송록 이런 기록에 보면 이제 주무시고 나서 그 동헌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림헌이라고 지어주고 내야 이름을 온온사라고 안온할 온자를 2개 써서 온온사라고 지어줬다고 이제 실록 같은 데 나와요. 지금 이쪽 사진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요 동헌 건물이 남아 있고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현관을 달아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객사 건물은 이렇게 이제 과천 초등학교의 일부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을 80년대 말에 객사를 복원했어요. 근데 이 자리엔 못하고 조금 뒤에 이제 관악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복원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온온사라는 현판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천 객사 온온사 이렇게 이제 안내판에도 있고 여러 가지 소개가 돼 있고 여기 또 이제 어필이라고 또 되어 있는데 온온사는 어디까지나 그 동원의 내야 이름이고 보통 이제 객사 정청의 명칭은 무슨 관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여서 조금 이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산시가 요즘은 거기 반월 단지도 있고 굉장히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역량이 많이 커졌더라고요. 이 안산이 여기가 이제 요즘
정조 관련한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조금 좀 다듬을 부분이 좀 있어서 뭐 이런 기회에 좀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정조 임금이요, 정조 21년, 그러니까 이제 화성 축성이 다 끝난 그 다음 해 여름인데 김포 장릉을 갑니다. 이제 임금님들이 이제 서울 주변의 왕릉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게 한 번씩 가는데 아마 요 해에 김포 장릉은 이제 인조의 아버지 추존한 원종이 이제 누워 계신 곳이잖아요. 이제 거기를 가기로 해요. 그리고 김포 장릉을 갔다가 현룡원까지 갔다가 수원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제 일정을 잡습니다. 이제 요 궁궐에서 나와서 노량진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천현, 지금은 양천구죠. 거기가 조선시대엔 독립된 현이었으니까 양천현에 가서 점심을 드시고 그날 오후 늦게 김포까지 가서 장릉 가서 절을 올리고 김포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은 부평현에서 점심을 드시고 안산에 가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안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여기 구포나루 쪽으로 말을 타고 쭉 와가지고 현룡원 갔다가 수원에서 주무신대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여기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로를 기록한 승정원 일기에 다 행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양천 행궁에서 주정, 낮에 이제 쉬었다는 거고, 장릉 갔다가 김포군 행궁, 또 그 다음날 김포 나와서 부평부 행궁에서 주정, 그리고 안산군 행궁, 그 다음에 안산 나와서 구포나루 왔다가 수원에 와서 행궁의 장남헌에서 주무셨대요. 이 장남헌은 해경궁 회갑잔치 할 때 봉수당으로 이름을 고쳤는데, 봉수당이라는 것은 바칠 봉자의 목숨 숫자니까 회갑잔치 때 필요한 명칭이잖아요. 근데 그 후에도 실제로는 원래 이름이, 동원 이름이 장남헌이었는데 장남헌으로 계속 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낙남원에서 하루 주무시고 그 다음날 시흥 행궁을 거쳐서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머무신 곳은 행궁이라고 이제 사료에서 쭉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행궁이 어디를 말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안산시에서는 저 행궁을 객사로 일단 보고 지금 객사를 복원해가지고 여기 정조 임금님이 주무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임금님은 객사에서는 안 잡니다. 그거는 객사는 이제 관리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임금님은 동헌에 가셔서 주변 신하들을 만나고 잘 때에는 내하에서 아까 과천현에 써 있던 것 같이 그렇게 풀이를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안산시에서 지금 저 객사를 기왕 복원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기왕이면 좀 정조 임금님하고 좀 더 이렇게 연계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 않나 싶습니다. 정조 임금이 김포로 해서 현룡원 간 해가 이제 화성 축성 다음 해인데, 요 때가 아마 정조 임금 치세 중에 제일 좀 편안한 때였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고, 또 임금님도 이제 아들도 태어나가지고 이제 후계자도 확정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김포로 갔다가 안산 거쳐서 수원 간 요 정조 21년 행사가 기록도 많고, 이 가는 도중에 정조 임금이 시를 여러 편 남깁니다. 김포에서도 쓰고, 안산에서도 시를 하나 쓴 게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아주 멋지게 쓰고, 살기는 안산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데 또 풍년까지 들었구나 하고 이제 아주 편안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시로 읊었는데, 그 제목이 안산의 아헌에 임어하다. 근데 저 아헌은
역시 객사보다는 동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그런 부분들을 더 면밀히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뭐 저는 이제 그 옛날 건물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좀 신경이 쓰여서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지금 수원도 이제 지금 열심히 저 객사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마침 또 사실은 저 신풍 초등학교가 들어가면서 흔적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어느 눈 밝은 발굴자가 그걸 또 이렇게 초속 그 밑에 다진 데를 다 찾아내 가지고 다행히 건물 원 위치도 이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이게 아마 경기문화재단에 어디 올라와 있는 그 이제 복원 후의 모습을 이렇게 좀 그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있고, 요거는 행궁 전도에 보면 이렇게 이제 객사 그림이 있고, 여기 동원 장남원이랑 있죠. 이 행궁의 건물들이 다 이쪽 동향을 하고 있는데 객사만 북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왜 저렇게 했을까? 지금 생각에는 이 객사의 정청에 이제 수령이 제사할 때는 그 전이라는 임금님 상징하는 전자 쓴 이 패를 이렇게 이제 정청에 놓고 그리고 절을 올리는데, 그 서울에 임금이 계신 서울을 향해서 전패를 놓고 절을 올리려면 이 건물이 북쪽을 향해야 맞을 것 같긴 해요. 아마 그런 뜻으로 저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그것도 좀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서울 북쪽 도시 개성이나 그 위에 황주, 평양 그러면 거긴 남쪽을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읍지들에 있는 그림들이나 이렇게 보면 꼭 그렇진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좀 여러 가지 더 살펴야 될 숙제거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수원객사우화관은 여기 이런 옛날 사진도 여기 지금 신풍초등학교 시절의 사진도 있고 또 이제 여기 지금 수원의료원 시절의 초등학교 건물들도 있어서 뭐 이제 이 건물을 뭐 원형에 맞추어서 복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이 남원 오리정입니다. 지금 일단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오리정 건물은 이 남원이 현재는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명칭도 아마 오리정으로 불렸나 봐요. 근데 이 남원에 오리정이 있는 이유는 춘향전 때문에 그래요. 그 춘향전에 의하면 이도령이 아버지가 이제 다시 서울로 가면서 이도령도 따라서 가면서 춘향이와 헤어진 곳이 이 오리정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춘향과 얘기에도 뭐 오리정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가사도 나와요. 오리정이 여러 가지로 중요해요. 남원에 이렇게 있고 수원에도 오리정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수원 오리정은 진목정이라고 불러서 지금 그 만석거 있는 그 연못가에 세웠다가 그 한번 집을 고치고서 이제 화성 축성한 다음에 영화정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오리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정으로 쭉 내려왔는데 이제 그 후에 만석거가 이제 확장됐잖아요. 지금 그 굉장히 뭐 몇 배로 커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자도 다 없어졌죠. 아쉬워서 지금 이제 이 영화정을 위치를 조금 바꾸어서 지금 복원해 놨습니다. 이렇게 복원해 놨어요. 그런데 이 영화정이라는 건물이 뭐 하던 집인지를 좀 이렇게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오리정의 기능을 갖던 곳이라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우리 이제 수원 쪽에서 더 좀 드러내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저 화성전도인데요.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기 객사 건물이 있고 장안문이 여긴가 어디 있고 이렇게 이제 서울 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만석거 옆에 오리정, 영화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저 역참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영화역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저 옆길로 좀 빠져가지고 조금 더 옛날 지도나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좀 더 살펴서 이제 이제 객사도 복원하게 됐으니까 조금 더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좀 이야기거리들을 이제 잘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이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은 객사, 누정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